혼자의 끝에서 묻는다. 당신은 지금 살고 계신 그 집에서 혼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한마디는 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질문이다.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내드리며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봤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 준비되지 않은 혼자.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기를 꿈꾸지만 통계는 냉정하다. 대한민국 70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은 이미 혼자 산다. 그중 절반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나는 이런 숫자를 보고 단순히 슬프다고만 느끼지 않았다. 그건 예고였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의 경고였다. 어느 날 78세의 한 환자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 사람은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혼자 죽는 게 무서운 거지. 그 말이 내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이미 절벽 끝에 서 있었다. 병실엔 늘 TV 소리만 가득했고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진료하는 동안에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잊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이 시대의 문제는 노인 인구 증가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관계의 사라짐이다. 아파트 문이 닫히면 세상과의 연결도 닫힌다. 건강한 사람조차 고립되면 병이 시작된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외로움은 담배 하루 15개 비보다 해롭다. 실제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률이 50% 높다. 나는 이 수치를 볼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얼굴들을 떠올린다. 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노인, 3일 만에 발견되는 시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가 이웃의 경고가 되는 현실. 그것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맞이하게 될 미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나는 수없이 봐왔다. 자식의 집에서 방 한 칸 얻어 눈치 보며 사는 부모, 요양원에서 매달 한 번 오는 전화에 기대는 어르신,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말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들. 준비는 그렇게 사라진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끝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나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묻고 싶다. 지금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두려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아직 바꿀 시간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준비하지 않은 고독은 절망이지만 준비된 고독은 자유입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 그것은 운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세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도입니다. 누군가는 산속의 고요 속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화려한 시설 속에서 사라지고, 또 누군가는 작은 복지관 옆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나는 어떤 혼자가 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외로움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존재도 희미해집니다. 오늘 나는 그 연결을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늙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라는 말 속에도 여전히 함께 살아갈 방법이 숨어 있으니까요. 산속의 자유는 감옥이었다. 나는 오래전 윤정이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인생 이제 누가 간섭하나 혼자 살래요. 그 말에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의 해방감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강원도 산골의 조용한 마을로 들어갔다. 공기 맑고 소리 없는 곳. 처음 한 달 동안은 매일이 축복 같았다. 새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때 할머니의 얼굴엔 오랜만에 자유라는 단어가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길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자 산의 고요함이 점점 무게로 변했다. 말 한마디 건넬 리가 없었다. 마트까지 차로 40분, 편의점은커녕 이웃집 불빛조차 멀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그런 정막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내는 숨소리조차 낯설게 들렸다. 텃밭을 가꾸며 흙냄새를 맡아도 마음이 메말랐다. 내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후 어느 겨울밤이었다. 눈이 내리던 날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다. 손이 떨렸고 전화기를 찾는데 10분이 걸렸다. 119에 전화를 걸고도 구급차가 오기까지 50분이 걸렸다. 그 긴 시간 동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다행히 그날은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었고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가 꺾였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해가 지면 불안해졌다. 바람 소리가 유령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창문이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했다. 그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나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다. 혼자 사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혼자만 있는 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오래 울렸다. 혼자 사는 것과 혼자 남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선택이지만 후자는 버림이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야 살아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경고다. 나는 요즘 산속에 집을 짓는 이들을 종종 본다. 조용한 삶, 자연 속의 여유를 꿈꾸지만 그곳엔 인간의 온기가 없다. 새소리와 바람이 아무리 맑아도 그것만으로 외로움은 덮이지 않는다. 고립은 자연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에서 온다. 심리학자들은 고립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마 부위가 위축되고 판단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사람의 대화와 접촉이 줄면 세로토닌이 감소하고 불안 호르몬이 증가한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린다. 나는 윤정이 할머니를 통해 자유의 착각을 배웠다. 자유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시작된다. 할머니는 산속의 고요를 택했지만 그곳엔 대화도 웃음도 위로도 없었다. 결국 그 자유는 감옥이었다. 우리는 종종 혼자 사는 용기를 미화한다. 하지만 용기란 고립을 견디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다시 맺으려 노력하는 힘이다. 진짜 자유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외로워질 때 손 내밀 수 있는 거리에서 자란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다. 이젠 마당이 아니라 사람이 보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나에게 큰 울림을 줬다. 산보다 사람, 조용함보다 대화, 자유보다 연결. 그것이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삶의 방향이다. 안전한 감옥, 실버타운의 진실, 김동수 할아버지는 68세였다.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뒤 처음엔 괜찮다고 했다. 나는 정리 잘하는 사람이야. 혼자서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허전함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자식들은 걱정스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권유이자 결정이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중 5천만 원을 내고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다. 처음 2달은 천국 같았다. 식사 시간마다 따뜻한 밥이 나왔고 병원도 바로 옆이었다. 청소도, 빨래도,
심지어 약 복용 시간까지 관리해주는 시스템.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할아버지는 처음엔 감탄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그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조식, 10시 체조, 12시 점심, 2시 프로그램, 6시 저녁, 9시 취침.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스스로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심지어 그날의 식단도, 대화 주제도, 웃음의 타이밍조차 규칙 안에 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살고 있는 건가, 관리받고 있는 건가?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절규였다. 실버타운은 안전했다. 그러나 그 안전함이 그를 점점 투명하게 만들었다. 같은 옷, 같은 표정, 같은 대화. 그곳에는 젊은 사람의 웃음소리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없었다. 하루 종일 들리는 건 TV의 뉴스와 약 이름뿐이었다. 그 속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얻었지만 대신 스스로의 의지를 잃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때 존재감을 느낀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구조는 그런 자유를 차단했다. 의사로서 나는 그와 같은 노인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의 공통점은 불안이 아니라 무감각이었다. 외로움보다 더 위험한 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사람은 위험을 감지해야 피한다. 하지만 감각이 사라지면 그저 조용히 멈춘다. 그게 바로 안전한 죽음이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결심했다. 나는 죽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리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곳을 나왔다. 그날 그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 실버타운은 편했어요. 근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의 눈빛은 오히려 환하게 빛났다. 그는 다시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이와 인사를 나누며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했다. 그렇게 불편함이 돌아오자 삶도 돌아왔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깊이 생각했다. 우리는 편리함을 행복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노년의 행복은 시스템 속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살아난다. 의학적으로도 매일 같은 루틴은 뇌의 전두엽 활동을 둔화시킨다. 반대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은 신경세포의 연결을 강화한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보다 살아있는 관계가 건강을 지킨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이 오늘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인사했다면 당신의 뇌는 여전히 젊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했다. 그는 완벽한 시설을 버리고 불완전한 삶을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다. 우리는 종종 돌봄을 받는 걸 행복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행복은 관계 안에서 돌봄을 나누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는 것이다. 실버타운은 안전했지만 기억이 사라진 곳이었다. 거기엔 매일 누군가 떠났고 그 빈자리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진짜 고독이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지금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산다. 하지만 그는 매일 마트 직원에게 인사하고 공원 벤치에서 이웃과 차를 나눈다. 이게 내 세상이지.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를 보며 깨달았다. 혼자 살아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복지관 근처의 기적 박순옥 할머니는 71세였다. 남편과 사별한 후 아무도 모르게 오랫동안 혼자 살 준비를 해왔다. 누구에게 기대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혼자됨은 윤정희 할머니나 김동수 할아버지와 달랐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결코 고립되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서울 외곽, 복지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15평짜리 아파트였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간. 집 앞에는 작은 공원과 편의점, 그리고 복지관의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다. 매일 아침 7시 그녀는 요가복을 입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8시부터 요가 수업, 10시에는 건강 강의, 11시에는 친구들과 점심 식사. 도시락 1개 가격으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음이 오갔다.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웠다. 일주일에 2~3번은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친구들과 번갈아 집에서 차를 마셨다. 혼자 살지만 외롭진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매일 인사할 사람이 있고 기다려주는 곳이 있으니까요. 그 말 속엔 삶의 질서가 있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리듬이었다. 나는 복지관을 노년의 생명줄이라고 부른다. 그곳엔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다. 역할이 있다. 누군가는 봉사자로, 누군가는 학습자로, 또 누군가는 친구로 존재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역할감은 노년 우울증을 60% 이상 감소시킨다. 뇌과학자들은 말한다. 매일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행위가 해마와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박순옥 할머니의 일상은 그 증거였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몸이 좀 아파도 복지관에 가면 다 낫는 것 같아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이었다. 사회적 교류는 세로토닌 분비를 높이고 코르티솔을 줄인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0분만 다른 사람과 대화해도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염증 수치가 오르고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된다. 박순옥 할머니의 하루는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 안엔 작은 기적들이 숨어 있었다. 아침 요가에서 함께 땀 흘리는 친구, 점심 식사 중 건네는 맛있죠? 라는 한마디, 저녁 서예 시간의 집중. 그 모든 순간이 그녀의 뇌를 젊게 만들었다. MRI로 본다면 아마 활짝 빛나는 뉴런이 가득할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물었다. 할머니,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누가 제 이름을 불러줄 때요. 그 짧은 대답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인간은 불리는 존재로서 살아간다. 이름이 사라지면 존재도 희미해진다. 복지관은 그녀에게 이름을 돌려준 곳이었다. 그녀의 삶은 작은 행동의 연속이었다. 처음엔 용기가 필요했다. 복지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한 달 후에는 친구가 생겼다. 석 달이 지나자 그곳은 그녀의 제2의 집이 되었다.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한다. 혼자 사는 노년의 비밀은 걸음수에 있다. 집 안에 머무는 사람은 고립되고 문을 나서는 사람은 연결된다. 복지관까지 걸어가는 그 몇 분의 거리, 그게 바로 생명선이다. 그 길 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눈다. 그것만으로 외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박순옥 할머니는 지금도 말한다. 이젠 집이 아니라 세상이 제 방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세상 속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확신. 그것이 진짜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이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복지관 옆의 작은 아파트, 그 15평의 공간에서 피어나는 웃음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노후의 기적이다. 철학과 과학이 말하는 연결 나는 의사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한 가지 진실을 배웠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옳았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간섭, 타인의 기대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하지만 노년이 되면 그 말은 완전히 뒤집힌다. 타인의 부재야말로 진짜 지옥이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사라진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을 자고 혼자서 살아간다 해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이다. 하지만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철학적 통찰은 단지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과학도 같은 말을 한다. 미국의 버리건 대학 연구팀이 30만 명을 7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았다. 이 수치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를 파괴하는 질병이다. 비만보다, 운동 부족보다, 심지어 고혈압보다 더 치명적이다. MRI로 본 외로운 노인의 뇌는 실제로 위축되어 있다. 특히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 부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떨어진다. 그 결과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 수치가 상승한다. 반대로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는 노인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활발하게 작동한다. 새로운 대화와 관계는 신경세포를 자극해 뇌의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나는 병원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본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질병이라도 사람과 어울리는 노인과 혼자 있는 노인의 회복 속도는 완전히 다르다. 대화가 있는 노인은 상처가 2배 빠르게 낫고 수면의 질이 훨씬 높다. 그들의 혈압은 낮고 스트레스 지표는 안정적이다. 단순히 마음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 연결은 생명이다. 나는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진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 또한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 사회적 관계란 결국 서로를 기억해주는 약속이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혼자 사는 시대를 향해 간다. 204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35%가 노인이다. 그중 절반은 혼자 산다. 2천만 명이 넘는 노인이 혼자 있는 사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국가의 방향과 인간의 존엄이 걸린 문제다. 일본은 이미 노인 공동체 마을을 만들었다. 네덜란드에는 호게베이크라는 치매 마을이 있고 덴마크에는 세대 통합형 마을이 있다. 노인과 아이, 청년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돌본다. 이제 우리도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디서 혼자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살아도 연결될 것인가 라고. 집의 크기를 고민할 게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고민해야 한다. 누가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오늘 저녁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보라. 오랜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다. 잘 지내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든다. 연결은 거창한 게 아니다. 그건 작은 습관이다. 인사하는 습관, 눈을 마주치는 습관, 함께 밥을 먹는 습관.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철학은 우리에게 의미를 가르치고 과학은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둘 다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연결될 때 가장 인간답다. 혼자서도 함께 사는 법,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된다. 그것이 슬픈 현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연의 순리다. 중요한 건 혼자가 되는 순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내가 수많은 노년을 진료하고 상담하며 지켜본 결과 행복한 노년은 크거나
화려한 집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작고 단순하지만 따뜻한 관계가 흐르는 곳에서 피어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새송이의 노후의 꽃을 소개하고 싶다. 이미 말씀드린 3가지.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첫 번째 꽃은 복지관 근처의 작은 아파트다. 이건 단순히 위치의 문제가 아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가 핵심이다. 복지관은 노인에게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하루를 설계해주는 시간표이자 공동체의 중심이다. 아침 요가, 점심 식사, 오후 교양 수업,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치는 인사. 이런 일상의 반복이 뇌를 깨우고 심장을 움직이게 한다. 하루에 3,000걸음만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0% 낮다는 연구도 있다. 인간은 걷는 동안 생각하고 세상과 호흡한다. 복지관 옆집은 단순히 편리한 집이 아니라 살아있는 집이다. 두 번째 꽃은 공원 옆의 저층 아파트 2층이나 3층이다. 나이가 들면 계단 몇 개도 벽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작은 높이는 독립을 지켜주는 상징이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걱정 없고 정전이 되어도 발로 세상을 오르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녹색 풍경은 마음의 약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자연 속을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절반으로 낮다. 니체는 말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걸으며 떠오른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행위다.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이 있었다. 둘 다 혼자 살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제보다 다리가 덜 아프시죠? 이런 사소한 대화가 그들의 하루를 지탱한다. 관계란 그런 것이다. 거창하지 않지만 그 덕에 하루를 버틸 수 있다. 세 번째 꽃은 자녀와 도보 10분 거리의 집이다.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인 거리. 이건 단순한 부동산 전략이 아니라 철학이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했다. 서로 너무 가까우면 찔리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같다. 같은 집에 살면 서로 상처받고 너무 멀면 서로 잊힌다. 10분 거리, 그것이 사랑의 거리다. 필요할 땐 금방 달려갈 수 있고 일상은 각자 지킬 수 있다. 이 거리에는 존중이 있다. 부모는 자식을 통제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거리가 사랑을 오래 살게 한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렇게 말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효도이자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다. 이 3가지 중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지관 근처의 집, 공원 옆의 집, 아니면 자녀와 10분 거리의 집. 어느 것이든 정답은 없다. 중요한 건 생각이 아니라 실행이다. 지금 바로 인터넷을 켜서 당신이 사는 지역의 복지관을 검색해보라. 근처 아파트의 시세를 살펴보고 직접 걸어보라. 공원의 길을 걸으며 벤치에 술을 세워보라. 자녀와 커피 한잔하며 미래를 솔직히 이야기해보라. 준비는 거창하지 않다. 그것은 발걸음 하나, 전화 한 통, 대화 한 번에서 시작된다. 혼자 사는 노년이 두렵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이 두려운 것이다. 준비된 혼자살이는 자유다. 고립이 아니라 선택이고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다. 삶의 마지막 10년을 기다림이 아닌 살아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이다. 당신이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세상. 당신의 이름이 잊히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약속드립니다. 당신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그날까지 나는 함께 걷겠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존엄하고 평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 말 정말 사실일까요? 수십 년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돈이 있어서 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통장에 돈이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며칠 전 내게 한 통의 전화를 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이 돈은 그냥 아플 때 쓰려고 남겨둔 건데요.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허리 굽혀 일하며 모은 돈이었고 그 돈은 자신을 위해 남겨둔 최소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오히려 불이익의 이유가 된다는 건 너무나도 부당하게 들렸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의 계산 방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돈이 가상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버립니다. 실제로는 이자를 거의 받지 않더라도 연금공단은 그 돈이 매달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낸다고 간주합니다. 결국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평가되어 연금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근면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당신은 돈이 있으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제도적 모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8,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재정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통장 관리 방식 하나만 바꿔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떤 분은 3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처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돈도 그대로 있고 연금도 받는다니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단, 비밀은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그 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불법도 편법도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 안에서 합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우리 세대는 언제나 성실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더 크다는 사실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돈을 지키는 기술로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엄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병원비가 걱정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은 마음, 다들 똑같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의 안전망이어야 하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합법적인 비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10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가상소득이라는 단어조차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글자가 바로 기초연금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통장에 있는 예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을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으면 연 14%의 가상소득이 있다고 계산하죠.
즉, 실제로는 이자 한 푼 받지 않아도 매달 약 11만 원을 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계산이 무서운 이유는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돈은 아플 때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돈일 수도 있고, 손자 결혼식이나 장례비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한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그런 사정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숫자만 보고 이 사람은 소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연금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며칠 전 만난 70세 전경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2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통장에 4천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돈은 자녀들이 10년 넘게 모아준 돈이었고 나중에 큰 병이라도 생기면 쓰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매달 13만 3천 원의 가상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계산됐습니다. 실제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인데 그게 죄가 되나요? 내가 이 돈을 낭비한 것도 아닌데 왜 벌점처럼 계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은 할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는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평균이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사치하지 않는데 왜 혜택을 못 받지? 그동안 세금도 냈는데 왜 나를 부자로 취급하지? 바로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도는 자산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그 돈의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처럼 보이는 돈이 있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소득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이 함정을 이해하면 그 틈에서 벗어날 방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제도의 작동 방식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어떤 제도든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하면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상담을 하며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제도는 차가운 숫자지만 그 숫자를 읽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생활 속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돈을 지키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이미 수많은 분들이 성공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며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다시 말해 정보를 아는 자의 생존법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에는 아는 것이 돈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어야 가장 안전할까요? 너무 많으면 연금이 끊기고 너무 적으면 병원비가 걱정됩니다. 그 균형의 지점을 찾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술입니다. 곧 이어서 수천 명의 사례에서 찾아낸 황금 비율, 생활비 통장 최적화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상담을 하면서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통장에 얼마를 남겨둬야 하나요? 그 질문은 늘 간절했습니다. 너무 적게 남기면 불안하고 너무 많이 남기면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4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만 남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비율은 단순히 계산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안정의 선이었습니다.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600만 원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 돈이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고 동시에 연금 심사에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잊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오미경 할머니는 식당에서 평생 일하며 4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보를 받으셨죠.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병원비로 쓰려고 모은 건데 내가 아프면 나라에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있다고 안 준다네요. 나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돈을 없애지 않아도 방법이 있어요. 단지 통장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 후 우리는 함께 계산했습니다. 생활비가 월 90만 원이니 540만 원만 일반 통장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자고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석 달 뒤 할머니는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전기세와 약값을 내시며 내게 말했죠. 선생님, 이제 마음이 편해요. 내 돈도 그대로 있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연금도 받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계산이 서툴러서 복잡한 건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월 생활비 X6, 1일 최적의 통장 잔고. 월 70만 원이라면 420만 원, 100만 원이면 600만 원, 120만 원이면 720만 원이 적당한 수준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많은 분들이 한숨을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알게 되면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모르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통장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부가 당신의 삶을 평가하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연금공단은 통장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합니다. 돈이 불규칙하게 많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빠져나가면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통장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정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지출되면 안정적으로 보이죠. 한 76세 택시기사 출신의 최병국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이 있으니 그걸 줄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내가 그걸 왜 줄여야 합니까? 내가 평생 번 돈인데.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잘 보관하는 겁니다. 그분은 통장에 6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으로 옮겼습니다. 3달 뒤 그는 첫 연금을 받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네요. 돈도 그대로 있고 매달 34만 원이 들어오다니.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서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다는 걸. 우리의 부모 세대는 늘 성실하면 된다고 배웠지만 지금은 알아야 지킨다의 시대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방법은 이 통장 관리법보다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제도지만 그것을 아는 어르신들은 이미 풍요로운 노후를 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도 연금심사에서 없는 돈으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재정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은행에 오래 다녔지만 이런 상품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바로 그 상품이 오늘 이야기할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하고 강력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없는 돈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분들은 말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준 두 번째 연금이네요. 그만큼 효과가 큽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은행 직원조차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모르면 손해보는 제도가 있고 아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후자입니다.
70세 장태원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퇴직금으로 받은 3,500만 원 때문에 연금을 못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상품의 존재를 알고 3천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연금 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야 세상이 조금은 공평하다고 느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상품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국가가 정한 장기저축 예금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후 안정자금으로 인정되어 자산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또 만기 후 자동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종종 어르신들에게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상품은 숨겨진 금고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불법이 아니고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한 분들 중에는 10년 넘게 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두느냐보다 돈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노후 생활비로 지정해두면 심사에서 의심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갑작스럽게 자금이 이동하면 공단은 그 돈을 활동성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가 생기죠. 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덧붙입니다. 돈을 지키는 데엔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 기술의 핵심은 정직입니다. 제도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투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불법은 단기적 이익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반면 합법적인 정보와 전략은 평생의 안정이 됩니다. 어느 날 상담소로 오신 68세 김윤자 할머니는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포기하면 속 편하지 않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포기란 돈이 없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날 이후 김윤자 할머니는 통장 관리를 다시 시작했고 반년 뒤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보낸 편지의 한 문장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제도는 완벽하지 않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노인우대 장기저축은 단지 돈을 숨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안정된 수입이 있다는 확신은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마음의 평화는 숫자보다 훨씬 큰 자산이니까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보관하는 기술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움직이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갑자기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돈을 건네면서 의심을 사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합법적인 증여와 자산 이동의 원칙, 그리고 수십 명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진짜 노후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의도라도 절차를 몰라서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돈을 나눠주며 이제 내 통장에 돈이 없으니 연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갑작스러운 큰 금액의 이체나 현금 인출은 모두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선물처럼 준 돈이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자산 은닉으로 의심받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76세 김영철 어르신은 아들에게 결혼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연금 신청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유는 갑작스러운 자금 이동. 결국 김 어르신은 다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 과정을 증명한 뒤 6개월 뒤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왜 아무도 안 알려주나요?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끝까지 웃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것.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고 기록만 남겨두면 그 돈은 의심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연금 신청을 계획하신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자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씩 천천히 이체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제도는 패턴을 봅니다. 천천히, 일정하게, 합리적인 사유를 가지고 움직이면 의심받지 않습니다. 한 73세 강미영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연금 신청 일주일 전에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인출하셨습니다. 신청 전에 줄여놔야 한다고 들어서요. 그러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이유는 비정상 거래 패턴. 결국 그녀는 6개월 뒤 계획적으로 다시 준비하여 성공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했죠. 그땐 몰랐어요. 서두르다 보니 오히려 손해였네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 돈을 옮길 땐 이유가 필요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합법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반드시 공동 관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평가 기준은 합산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68세 김영수 어르신과 65세 이명자 할머니 부부는 처음엔 각각 신청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합산 자산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죠. 그 후 우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생활비 통장은 하나로 통합하고 각자 노인우대 장기저축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에 일부 자금을 사용했죠. 몇 달 후 두 분 모두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둘이 합쳐 매달 68만 원이 들어오니 이젠 마음이 편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방법에는 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면 더 이상 제도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정직하게 준비한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 질문에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80세 김순자 할머니가 나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난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 연금 받고 보니 그동안 손해본 게 너무 아깝네요. 그분은 연금으로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고 오래된 틀니도 새로 맞추셨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그 미소가 나에게는 어떤 금액보다 값졌습니다. 결국 연금은 돈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삶의 존엄을 회복하는 장치입니다. 돈을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계획하는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전략을 종합해 봅시다. 통장 관리부터 증여, 주택 수리, 장기 저축까지 모든 과정에는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그 원리를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늦었다고 느낀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나는 87세 한영숙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6번이나 연금 신청에 실패했던 분이었죠. 이유는 단 하나, 통장에 6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사치나 여유가 아니라 평생 아껴 모은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3천만 원은 노인우대 장기저축에 넣고 100만 원은 오래된 집의 화장실을 고쳤으며 500만 원은 손자 결혼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만 생활비 통장에 남겼죠. 그 결과 7번째 신청에서 드디어 연금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실을 8살부터 받았으니까 이제 9년째네요. 지금까지 3,6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되찾은 이야기구나. 또 다른 예로 박상철 어르신은 시골에 논과 밭이 있었지만 연금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농지를 가진 것만으로도 자산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농지를 친척에게 임대하고 임대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번 돈처럼 당당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을 내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어르신들이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법안에서 똑똑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통장에는 살 6개월치 생활비만 남겨두세요. 둘째, 노인우대 장기저축 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셋째, 주택수리나 안전설비에 투자하세요. 넷째, 자녀에게 증여할 땐 반드시 계획적이고 신고를 하세요. 다섯째, 농지와 실거주 주택의 특례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6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 연금 신청 1달 전에 갑자기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각 통장의 용도를 명확히 하세요. 노후 자금은 장기저축으로, 생활비는 생활통장으로, 수리비는 따로 분리해두면 훨씬 깔끔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지키는 게 더 어렵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속도의 경제보다 준비의 경제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보다 미리 준비한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그 마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이미 변화를 만든 겁니다. 80세 김순자 할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나는 10살에 처음 연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손자들 용돈도 주고 틀니도 새로 했어요. 이제야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분의 웃음 속에는 평생의 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단지 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당신의 노후가 바뀌는 첫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의 집이 왜 끝내 정돈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와 결정하지 못한 채 미뤄둔 선택들 때문임을 이야기하려 한다. 문을 열면 신발장 앞에 쌓인 장바구니, 냉장고 옆에 겹겹이 포개진 빈통, 서랍 속 어디선가 삐져나온 영수증과 케이블이 먼저 방인다. 그러나 어지러움의 근원은 눈앞의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미완의 문장들이다. 언젠가 쓰겠지. 혹시 없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아까워서 같은 말이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눌러앉아 하루의 기력을 조금씩 훔쳐간다. 고령의 내 환자 한 분은 늘 혈압이 불안정했는데 아침에 거실을 치운 날에는 같은 식사, 같은 약이었음에도 수축기 혈압이 10 정도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의학 교과서는 정리정돈을 약으로 처방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낮추는 생활요법의 첫 줄에는 언제나 시각적 자극을 줄이라가 적혀 있다. 눈앞의 혼잡은 뇌의 전전두엽을 계속 자극하여 불필요한 경보를 울리고 우리는 그 경보가 울릴 때마다 사소한 일에도 숨이 가빠진다. 결국 정리는 물건과의 싸움이 아니라 경보를 끄는 기술이며 그 기술의 첫 단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당신에게 오늘 단 하나의 장면을 선물하고 싶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미끄러지는 시간, 탁자 위에는 필요한 것 3가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제 자리를 찾아 조용히 사라진 장면. 그 장면을 막는 첫 장벽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문장이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는 버리기 전에 먼저 마음의 짐부터 버리는 일로 시작한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숨을 천천히 5번 들이쉬고 그 사이에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당장 더 가볍게 살 권리가 있는가? 고개가 끄덕여지면 그제서야 눈앞의 물건을 본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정리는 처벌이 되고 이 순서를 지키면 정리는 회복이 된다. 나는 오랫동안 노부모를 모시며 살았다. 어머니는 늘 좋은 날 손님 오면 쓰려고 새 수건을 넣어둔 서랍을 닫곤 하셨다. 그 서랍을 열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엔 이상한 미소와 미묘한 죄책감이 함께 있었다. 좋은 것을 아끼며 사는 절약이 우리 세대의 미덕이었지만 아껴둔 마음은 종종 현재의 행복을 지나치게 절약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절약의 그림자는 집안 구석구석에 먼지처럼 내려앉는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작은 실험을 했다. 새 수건을 꺼내 천물 세탁을 하고 그날 밤 바로 사용해보는 것.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으셨다. 말없이 웃는 그 표정은 방 하나를 치운 것보다 더 큰 안정을 우리 가족에게 주었다. 정리는 기술이기 전에 감정의 처방이다. 우리가 정리를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잘못 버릴까봐 라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나는 버리기 전에 기록을 권한다. 오래된 약통을 버리기 전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된다.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을 줄이기 전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재활용함으로써 불안의 실험을 해본다. 일주일간 불편함이 없었다면 마음의 경보는 틀렸던 셈이고 그때 남은 10개 중 5개를 더 줄인다. 정리는 한 번의 대청소가 아니라 작은 승리의 반복이다. 고령의 시청자라면 무릎과 허리가 먼저 걱정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실천은 앉아서 시작한다. 의자에 앉아 손만 뻗어 닿는 범위, 테이블 위 50cm 안의 것부터. 앉은 채로 하는 15분 정리는 넘어짐 위험을 줄이고 다음 움직임의 연료가 된다. 우리 몸은 마음의 상태에 놀라울 만큼 민감하다. 잠이 들기 전 침실의 시야가 단순해질수록 심박수는 안정되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든다. 밤마다 약봉지와 영수증이 테이블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면 뇌는 해야 할 일이 미완임을 기억한다. 반대로 밤마다 비어있는 탁자를 보면 뇌는 오늘의 임무가 종료되었다고
받아들인다. 나는 이것을 밤의 빈 탁자 효과라고 부른다. 한 달만 해보면 아침에 어지럼, 식사 때의 체한 느낌, 이유 없는 답답함이 서서히 옅어진다. 복잡한 인생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눈앞의 시야를 바꾸는 데는 단 10분이면 충분하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다. 사람들은 물건이 많아서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결정의 횟수가 많아서 지치는 것이다. 이 컵을 둘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 케이블은 어디에 둘 것인가? 내일도 사용할 것인가? 나이 들어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면 더더욱 결정을 아껴야 한다. 그래서 나는 3가지 원칙만 쓴다. 하나, 안전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오늘 결정한다. 부풀어 오른 배터리, 변색되고 긁힌 플라스틱 용기,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약. 둘, 중복은 숫자로 제한한다. 수건 5, 장바구니 5, 종이가방 5. 셋, 감정이 붙은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기능은 떠나보낸다. 이 3가지면 집의 80%는 저절로 해결된다. 나는 오늘 당신의 손을 잡고 단 한 곳만 함께 정리하고 싶다. 거실 탁자다. 탁자 위 물건을 모두 오른쪽으로 밀어 비운 뒤 3가지만 다시 올린다. 메모지 한 묶음, 볼펜 한 자루, 물컵 하나. 나머지는 제자리를 찾거나 떠나보낸다. 그리고 의자에 다시 앉아 조용히 호흡을 맞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방이 한 뼘 넓어진다. 이것이 마음의 짐을 먼저 비우는 힘이다. 오늘 밤 빈 탁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불을 끄자. 내일 아침 문을 열면 마음이 먼저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나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나를 가볍게 만든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작은 약속을 하나 하자.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순서로 정리의 문장을 되풀이한다. 나는 지금 당장 더 가볍게 살 권리가 있다. 이 문장을 말한 뒤 25번 고르고 탁자 위를 확인한다. 그 5번의 호흡이 내 심장과 뇌에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의학적 수치가 아니어도 우리는 몸이 먼저 안다. 어지럽던 방이 고요해질 때 내 심장도 고요해진다는 것을. 그 고요가 하루를 길게 늘려준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시작하자. 마음의 짐부터 버리면 8가지 물건은 물처럼 흘러가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빨리 호텔 로비 같은 단순함을 닮아갈 것이다. 나는 종종 3-2-1 루틴을 권한다. 밤에 잠들기 전 3가지 시야 방해물을 치우고 아침 식사 전 2가지 안전 요소를 점검하며 점심 후 10가지를 떠나보내는 루틴이다. 시야 방해물 셋은 탁자 위 잡지, 광고지, 빈 컵처럼 눈에 걸리는 것들이다. 안전 요소 2은 전기 멀티탭의 스위치와 바닥의 걸림돌이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내 마음을 괴롭힌 물건 1가지다. 어제의 병원 영수증일 수도 있고 용도를 잃은 케이블일 수도 있다. 삶이 되어 돌아오는 이 리듬은 고령의 몸에도 부담이 적고 습관이 되면 약 먹듯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불면을 호소하던 할아버지 한 분은 이 루틴을 2주 적용한 뒤 새벽 각성이 줄었다고 말했다. 밤에 탁자와 바닥을 정리한 덕에 화장실을 가다가 걸려 넘어질까 하는 불안이 줄어들었고 그 불안이 줄자 잠이 깊어졌다는 소감이었다. 가끔은 가족의 반대가 가장 큰 난관이 된다. 아버지, 이건 버리면 안 돼요. 엄마,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정리는 곧바로 멈춘다. 그래서 합의의 규칙이 필요하다. 첫째, 공용 공간 우선 원칙. 거실과 주방, 현관은 가족 모두의 안전과 마음을 위해 비워두기로 약속한다. 둘째, 보류 상자 제도. 애매한 물건은 날짜를 적어 상자에 넣고 30일이 지나도 찾지 않으면 자동으로 떠나보낸다. 셋째, 사진 보존으로 감정을 지킨다. 오래된 티셔츠의 로고, 아이가 그린 그림, 부모님의 유품은 고해상도로 찍어 앨범을 만든다.
물건의 무게는 덜어도 기억의 온도는 남는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서는 재활용 동선이 정해져 있다. 경비실 옆 분리수거장, 1층 엘리베이터 홀, 지하 주차장 출입구. 무거운 것을 들고 오래 이동하기 어렵다면 작은 손수레를 준비하자. 비 오는 날엔 현관 앞에 임시 분리수거 바구니를 두고 맑은 날 한 번에 들고 나간다. 날씨와 몸 상태를 고려하는 정리는 오래 간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가자. 나는 무엇을 비우면 가장 먼저 숨이 편해질까? 대부분은 공간이 아니라 의식의 문장을 비워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하자. 나는 오늘 나를 덜어내기로 한다. 그 약속을 입술로 내뱉는 순간 집은 이미 조금 정돈된다. 그리고 내일 약통과 비닐봉지, 낡은 전자제품과 케이블, 아껴둔 새 수건과 이불, 종이 더미를 차례로 다룰 당신을 위해 나는 이 말을 남긴다. 정리는 내 삶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기술이며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기 돌봄이다. 내가 오늘 꺼내 들고 싶은 것은 서랍 속 작은 약통 하나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그 안에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다. 대부분의 집에는 한두 알 남은 진통제, 몇 년 전 감기약, 자녀가 사다 준 영양제가 뒤섞여 있다. 그러나 그 약통이 어지럽고 무거운 집의 첫 번째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의학 자료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단순히 효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학 성분이 변질되어 독성 물질로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습기가 많은 욕실에 보관된 약은 더욱 위험하다.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약은 변색되고 냄새가 스며든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한이 지난 약 복용으로 인한 위장장애 환자 중 60%가 60세 이상이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약을 중복 복용하거나 포장을 뜯은 채 두었다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약통을 닫지만 그 방심이 건강을 갉아먹는다. 문제는 약을 버리는 방식에도 있다.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도구로 바뀐다. 내가 사는 동네 근처 하천에서는 매년 잔류의약품 성분이 검출된다. 그리고 그 물은 다시 우리의 밥상으로 돌아온다. 약을 제대로 버린다는 건 나의 건강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약국이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면 간단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사실조차 모른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서늘해진다. 우리 세대는 가난과 아픔 속에서 모아두는 습관을 배웠지만 그 습관이 이제는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버리는 일은 낭비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보여줘야 한다. 며칠 전 74세의 김 여사님이 내게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이상하게 방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혀요.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그런데 상담 중 그분이 말했다. 화장실 약장에 오래된 약이 많아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작은 실험을 제안했다. 그날 밤 약통을 열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모두 꺼내고 다음 날 아침 약국에 수거함에 넣어보라고. 일주일 후 그녀는 전화를 걸어왔다. 집 공기가 달라요. 그냥 마음이 후련해요. 사실 그 순간 달라진 것은 공기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눈앞의 질서가 바로 설 때 마음의 질서도 바로 선다. 나 역시 예전에 그랬다. 어머니의 약통을 정리하려다 한 알 하나를 손끝에서 놓지 못했다. 이건 아버지 드시던 거야. 이건 나중에 혹시 쓰면. 그렇게 망설이다 밤이 새었다. 결국 다음 날 나는 약통의 모든 약을 흰 종이 위에 쏟아놓고 하나하나 날짜를 읽었다. 2018년, 2019년, 그리고 이미 색이 바랜 캡슐들.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은 약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났는데
마음만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정리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몸의 독, 버리지 못한 약은 마음의 독. 나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더한다. 제때 버린 약은 미래의 백신이다. 버리는 순간 우리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바로 약통을 꺼내라. 플라스틱 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날짜를 확인하라. 2023년 이전의 것은 모두 상자에 담아라. 그 상자를 내일 아침 약국으로 가져가라. 10분이면 된다. 그 10분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주사다. 나는 이 과정을 3단계 약통 루틴이라고 부른다. 첫째, 꺼내기. 모든 약을 한눈에 보이게 한다. 둘째, 분류하기. 약의 이름과 날짜를 읽는다. 셋째, 보내기. 필요한 약만 다시 담고 나머지는 수거함으로 향한다. 이 단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약통이 아니라 머릿속이 정리된다. 필요와 불필요가 구분되고 혹시 몰라서라는 막연한 불안이 이제 괜찮다는 확신으로 바뀐다. 의사로서 나는 약을 버리라고 권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는 한 사람으로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세대는 언제나 모자람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남겨둔다. 그런데 정작 남겨둔 것은 마음의 찌꺼기뿐이다. 이제는 남김이 아니라 덜어냄으로 풍요로워질 때다. 나이가 들수록 약이 늘고 병이 늘고 걱정이 는다. 그러나 정리만큼은 줄일 수 있다. 버린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정돈이다. 그 한 번의 정돈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삶을 바꾼다. 오늘 당신의 손끝에서 떠나는 한 알의 약이 내일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시작이다. 나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당신을 초대하려 한다. 이 방은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서랍을 열어보면 숨막히는 풍경이 펼쳐진다. 마트 봉투가 봉투 안에, 종이 가방이 종이 가방 안에 또 들어있다. 당신은 그것들을 꺼내며 중얼거린다. 언젠가 쓸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정리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평균 비닐봉지 보유량은 120개, 종이 가방은 80개 이상이다. 1년에 실제 사용하는 양은 10개 미만이다. 나머지는 단지 혹시 없으면 곤란할까봐 라는 불안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이것을 결핍 공포의 흔적이라 부른다. 사람은 어린 시절 경험한 결핍을 나이 들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한다. 전쟁을 겪은 세대가 쌀 한 톨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경제적 불안 속에서 살아온 세대는 언제든 부족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오늘의 삶을 무겁게 한다. 부엌 구석에 쌓인 봉투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불안의 상징이다. 나는 이걸 불안의 박물관이라고 부르고 싶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창고를 정리했다. 그곳엔 수십 년간 모은 종이 가방이 있었다. 백화점 로고가 바래고 손잡이가 끊어진 것들까지 깔끔히 접혀 있었다. 이걸 왜 이렇게 모으셨어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말했다. 나중에 누군가 선물 줄 때 쓸 수도 있잖냐.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선물을 줄 누군가는 이미 떠났고 아버지의 손은 더 이상 무거운 쇼핑백을 들 힘이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우리는 나중을 위해 살다가 지금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작은 규칙을 세웠다. 10개의 법칙. 비닐봉지는 10개, 종이 가방은 10개만 남긴다. 그 이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위해 쌓인 짐이다. 실제로 이 규칙을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30개의 봉투를 줄이면 부엌 서랍 하나가 비워지고 거기에는 새로운 여유가 들어온다. 그 여유는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이다.
비닐봉지를 버릴 때는 미련이 남지 않도록 순서를 지키면 좋다. 먼저 크기별로 나눈다. 큰 것 5, 작은 것 5. 다음으로 상태를 본다. 찢어진 것은 즉시 버리고 깨끗한 것만 접어서 남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남는 것은 단 10개. 그 과정에서 불안이 고요로 바뀌는 것을 느낄 것이다. 손으로 봉투를 접는 행위는 명상과 비슷하다. 마음이 정리될수록 손끝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나는 한 방송에서 심리학자가 한 말을 잊지 못한다. 불안한 사람은 물건을 쌓고 안정된 사람은 공간을 쌓는다. 우리 집이 어수선한 이유는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안이 넘쳐서다. 물건을 버리면 불안이 따라 나가고 그 빈자리에 평안이 들어온다. 실제로 환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시야에 보이는 물건의 개수가 50% 줄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30% 감소한다고 한다. 정리는 정신 건강의 약이자 혈압약이다. 이제 당신에게 작은 도전을 권한다. 오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싱크대 앞에 서서 비닐봉지 한 무더기를 꺼내라. 그리고 그중 단 10개만 남기고 모두 버려라. 처음에는 손이 떨릴 수도 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 뒤 당신은 놀라게 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이 시원하다. 이 단순한 경험이 필요 없는 걱정의 실체를 깨닫게 한다. 나는 결핍 공포를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다. 장바구니 하나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이다. 접이식 장바구니 하나면 마트에서 봉투를 받을 일도 없다. 장바구니를 펴는 그 순간 당신은 불안을 접고 실천을 편다. 그리고 그 장바구니는 당신의 자존감이 된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비닐봉지 정리를 마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상하게 공기가 달라요. 그 말은 단지 황희 때문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이 사라지면 집이 숨을 쉰다. 그리고 그 숨결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당신의 집도 마찬가지다. 봉투와 종이 가방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불안을 치유하는 작은 의식이다. 나는 이 과정을 10개의 평온이라고 부른다. 10개만 남긴다는 결심이 10배의 평온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평온은 가족들에게도 전염된다. 손주가 방문했을 때 깨끗이 정리된 부엌을 본다면 그는 말없이 배운다. 할머니는 물건보다 질서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유산이다. 이제 봉투와 종이 가방을 줄였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다. 하지만 다음에 마주할 것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집 안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진짜 위험한 존재들이다. 나는 지금 당신의 서랍 속 잊힌 전자제품들을 떠올리고 있다. 오래된 휴대폰, 고장난 충전기,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들. 그것들이 어떤 위험을 품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숨겨진 폭탄에 관한 것이다. 이제 서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자. 그곳엔 우리가 잊고 사는 작은 시한폭탄들이 잠들어 있다. 10년 전 쓰던 휴대폰, 켜지지 않는 카메라, 그리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를 케이블 더미들. 겉보기엔 단순히 낡은 전자제품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과 위험, 그리고 우리가 놓지 못한 시간의 조각이 섞여 있다. 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집요하게 물건에 매달리는지를 느낀다. 이 안에 사진이 있을지도 몰라. 나중에 고치면 쓸 수 있겠지. 혹시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우리를 붙잡는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집은 창고로, 마음은 과거의 감옥으로 변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에서 수백 건의 화재가 이런 낡은 배터리 때문에 발생한다. 사용하지 않은 채 서랍에 넣어둔 리튬이온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화학 반응이 불안정해져 부풀어 오르고
충격이나 열기에 노출되면 폭발로 이어진다.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원인은 오래된 휴대폰 배터리였다. 사용하지도 않았던 기기가 그저 놓여 있었던 것만으로 집 한 채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혹시나라는 단어 때문이다. 이 혹시나는 세월이 쌓인 두려움이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대신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옛날 전화기의 작은 화면 속 연락처 하나, 오래된 카메라에 남은 기억 한 장이 쉽게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억은 물건에 갇히지 않는다. 진짜 기억은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목소리와 냄새, 그날의 빛으로 되살아난다. 낡은 기기는 그 기억의 껍질일 뿐이다. 껍질을 버려야 내용이 살아난다. 나는 얼마 전 70대의 이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내의 휴대폰을 아직 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 사진이 있을까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는 매년 배터리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망설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안의 사진은 이제 당신의 기억 속에서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통신사 센터로 가서 데이터를 복구하고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했다. 기기를 반납하고 나오던 그분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편안했다. 이제야 보내줬어요. 그 한마디가 잊히지 않는다. 버린 건 물건이 아니라 미련이었다. 전자제품 정리는 절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리면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토양과 물을 오염시킨다. 한국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소형 폐가전 수거함이 있다. 또한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휴대폰을 무료로 회수하고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준다. 데이터가 남아있을까 불안하다면 공장 초기화를 요청하라.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기기는 절대 집안에 두지 말고 불연성 용기에 담아 맡겨야 한다. 이것은 단지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나는 이 과정을 정리의 응급처치라고 부른다. 병이 난 집은 늘 이런 위험한 물건을 품고 있다. 정리란 단순히 깔끔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다. 낡은 전자제품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집의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셈이다. 내 진료실에 찾아오는 많은 어르신들이 늘 말한다. 요즘은 괜히 불안해요. 그 불안의 상당 부분은 사실 시각적 과부하에서 온다. 엉킨 케이블,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자시계, 충전기 끝에 붙은 먼지.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우리의 뇌에 해야 할 일을 계속 쌓아놓는다. 뇌는 그것을 미완의 과제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쉬운 심리치료는 고장난 물건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오늘 밤 당신에게 하나의 의식을 제안한다. 서랍을 열고 전자제품을 꺼내어 바닥에 일렬로 놓는다. 그리고 종이에 적는다. 이 물건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만약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건 더 이상 당신의 물건이 아니다. 그건 단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증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은 수거함에 맡겨라. 그 순간 당신의 마음도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다. 케이블은 그 다음 단계다. 아마 서랍 속엔 정체불명의 선들이 엉켜 있을 것이다. 어느 전자제품의 선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것을 풀지도 못하고 다시 묶는다. 그 엉킨 선은 우리의 머릿속 복잡함을 닮았다. 나는 전선 정리의 법칙을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사용 중인 기기에 개수만큼만 전선을 남긴다. 둘째, 매칭되지 않는 전선은 사진을 찍어 기록하고 버린다. 셋째, 남은 전선은 케이블 타이로 묶고 라벨을 붙인다. 이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서랍은 1-3로 줄어든다. 정리를 마친 후 느껴지는 변화는 놀랍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바닥이 드러나고 바람이 흐른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버리면 허전할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버리면 채워진다. 새로운 공기,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평온. 정밀한 채움의 시작이다. 이제 당신은 세 번째 문을 통과했다. 약통을 비웠고 비닐봉지를 덜었으며 서랍 속에 위험한 전자제품을 보내줬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다. 다음에 마주할 것은 훨씬 더 친숙하고 더 무섭다. 매일 손에 쥐지만 우리가 그 위험을 모르는 물건, 바로 반찬통이다. 당신의 주방 속 그 익숙한 플라스틱 용기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적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주방의 문을 열면 언제나 익숙한 풍경이 펼쳐진다. 반짝이는 유리컵, 냉장고 안의 반찬통, 서랍 속에 쌓인 뚜껑 없는 용기들. 우리는 매일 이 풍경 속을 지나가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오래된 플라스틱 반찬통, 변색된 용기, 스크래치가 깊게 새겨진 통들은 단순히 낡은 주방 도구가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보이지 않는 적이다. 환경 호르몬, 즉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그것이다. 2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미량의 비스페놀 A가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다. 이 물질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특히 노인들에게는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병원에서 건강 상담을 할 때 종종 묻는다. 혹시 주방에 오래된 플라스틱 통이 많으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있지요.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러나 그 아까움이야말로 우리의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이유다. 색이 변하고 냄새가 밴 반찬통은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 안쪽의 미세한 스크래치 사이에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숨어 산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마치 균을 가족 식탁 위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쓰시던 반찬통을 기억한다. 투명했던 통이 점점 누렇게 변하고 뚜껑은 맞지 않아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그 통 안에는 매번 된장국이나 김치가 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늘 말했다. 이 통은 오래 써서 정이 들었어.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은 통이 아니라 손맛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그 변색은 세균의 그늘을 감춘다. 정리 전문가들은 주방 정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첫 손에 잡아야 할 것이 반찬통 정리라고 말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눈에 띄게 변하기 때문이다. 반찬통을 버리고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꾸면 주방의 공기가 달라진다. 냄새가 사라지고 손이 닿는 느낌이 다르다. 무엇보다 음식을 꺼낼 때의 기분이 달라진다. 유리통은 깨끗하고 단단하다. 그 투명함이 마음까지 투명하게 만든다. 나는 이 과정을 투명함의 실험이라 부른다. 하루에 한 번 유리 용기를 꺼내 음식을 담고 그 옆에 오래된 플라스틱 통을 놓아본다. 같은 반찬이라도 그릇이 다르면 맛이 다르다. 그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착각이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투명한 용기에 담긴 음식은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게 느껴진다고 한다. 정밀한 시각의 재교육이다. 눈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반찬통을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햇빛 테스트다. 용기를 창가에 들고 빛에 비춰본다. 투명도가 떨어지고 흐릿하게 보인다면 수명이 다한 것이다. 손톱으로 긁었을 때 자국이 쉽게 나면 그것 또한 버려야 한다. 뚜껑이 없는 통, 냄새가 배어나온 통은 주저하지 말고 떠나보내라. 버릴 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건네보라. 그 통은 오랫동안 우리의 식탁을 지켜준 고마운 물건이니까. 나는 한번 이런 실험을 했다.
한 어르신에게 오래된 반찬통을 모두 치우고 새 유리 용기로 바꿔드렸다. 그분은 일주일 뒤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이상하게 밥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음식 맛이 달라요. 실제로 그분의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약간 안정되었다. 정리가 몸의 생리적 리듬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뇌가 깨끗한 시야를 감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식사 때 분비되는 위액의 밸런스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깔끔한 식탁은 건강한 소화의 시작이다. 그러나 이 변화에는 또 다른 심리적 효과가 있다. 반찬통을 비우면 아까움이 아니라 감사함이 남는다. 우리는 너무 오래 절약의 이름으로 자신을 억눌렀다. 하지만 진짜 절약은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낼수록 관리 비용이 줄고 관리 스트레스도 줄며 남은 것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것이 정리의 역설이다. 이제 당신의 주방을 떠올려보라. 냉장고 속, 서랍 속, 찬장 안. 뚜껑이 없는 용기들이 서로의 짝을 찾아 헤매고 있다. 오늘 밤 단 15분만 시간을 내라. 모든 반찬통을 꺼내 햇빛에 비춰보고 상태가 나쁜 것부터 하나씩 버려라. 그리고 남은 용기는 크기별로 쌓아 정리하라. 뚜껑은 본체 안에 넣어두면 잃어버릴 일도 없다. 다음날 아침 주방 문을 열면 놀랍도록 깨끗한 빛이 들어올 것이다. 그 빛은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열어줄 것이다. 정리란 결국 보이는 건강검진이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주방의 상태만 보면 그 집의 건강을 알 수 있다. 냉장고와 반찬통이 깔끔한 집은 가족의 마음도 정리되어 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제는 음식을 보관하는 통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통을 바꿀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유리의 투명함은 단지 빛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투명하게 한다. 그 투명한 마음 위에 올려지는 밥상은 가족의 행복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이제 당신은 또 한 걸음 가벼워졌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문 뒤에는 훨씬 더 은밀하고 당신의 하루를 훔치고 있는 존재가 숨어 있다. 바로 엉킨 전선과 케이블, 당신의 시간을 조용히 잡아먹는 시간의 도둑들이다. 이제 마지막 방으로 들어가 보자.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이곳은 당신의 시간을 조금씩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숨어 있는 곳이다. 바로 서랍과 책상, TV 뒤, 컴퓨터 아래를 차지하고 있는 전선과 케이블들이다. 엉켜있는 전선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미세한 자극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전선이 시야에 보이면 집중력이 평균 20%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고 한다. 눈으로 느끼는 어지러움이 뇌의 피로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전선을 정리하면 인생의 회로도 정리된다.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말은 과학적이다. 사람의 뇌는 시각적 질서를 감지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질서가 무너진 공간에선 불안 신호를 보낸다. 그러니 책상 밑에 전선이 엉켜 있으면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작은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셈이다. 한 노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거실 TV 뒤에는 오래된 멀티탭이 2개나 겹쳐 있었고 그 위로 먼지 쌓인 전선들이 덩굴처럼 엉켜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건 다 사용 중이신가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혹시 몰라서 그냥 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고 플러그가 흔들리는 상태였다. 실제로 오래된 전선은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서울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가정용 화재의 30%가 전기 합선으로 인한 것이며 그중 대부분이 노후된 전선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지금 바로 이 선들을 정리해 봅시다. 함께 플러그를 하나씩 뽑으며 용도를 확인했다. 텔레비전, 인터넷 공유기,
조명 외에는 모두 필요 없는 전선이었다. 그중 절반은 이미 고장난 기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모두 모아서 한쪽에 두고 사용 중인 것만 남겼다. 그리고 남은 전선들은 케이블 타이로 묶고 라벨을 붙였다. TV, 조명, 공유기. 작업이 끝나자 거실은 마치 다른 공간처럼 환해졌다. 전선이 사라지자 그림자도 사라진 듯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이것이 전선 정리의 힘이다. 사람은 질서를 보며 안정감을 얻는다. 엉켜있던 선을 풀어내는 행위는 내 마음속 복잡함을 푸는 것과 같다. 나는 이 과정을 시간의 청소라 부른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전선을 정리하지 않은 대가를 치른다. 충전기를 찾느라 허비한 10분, 케이블을 풀다 짜증난 5분, 그리고 그 불편이 쌓여 하루가 흐트러진다. 하지만 반대로 전선을 정리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내 삶으로 돌아온다. 이제 당신에게 아주 간단한 실천법을 제안한다. 모든 전선을 한 곳에 모으고 현재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연결해본다. 연결되지 않는 선은 과감히 버려라. 남은 전선은 투명한 상자에 종류별로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붙인다. 휴대폰 충전기, TV 케이블, 가전제품. 상자를 책상 아래 두면 찾기도 쉽고 정리도 쉽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가 아니라 찾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다. 감추는 정리는 금세 무너지고 구조화된 정리는 오래간다. 나는 이 과정을 몸의 순환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아프듯 전선이 엉키면 집이 답답해진다. 전선을 정리하는 일은 집의 혈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피가 잘 흐르면 몸이 건강하듯 전기가 잘 흐르면 집이 건강해진다. 이것이 전기위생의 기본이다. 그리고 꼭 기억하라. 전선을 정리하는 일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면 더 큰 의미가 있다. 손주와 함께 전선을 풀고 필요한 선만 남기며 이건 할아버지가 쓰던 거야 라고 이야기해보라. 정리 속에 세대가 연결되고 그것이 가족의 대화가 된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되찾는 기술이다. 엉킨 전선을 푸는 손끝에서 당신의 인생의 매듭도 함께 풀린다. 남은 삶을 더 단순하게, 더 가볍게,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정리를 한다. 그리고 그 정리는 곧 자기 돌봄이며 사랑의 표현이다. 자, 이제 6번째 문까지 모두 지나왔다. 마음의 짐을 덜고 약통을 비우고 봉투와 종이 가방을 줄였으며 낡은 전자제품과 반찬통을 떠나보내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훔치는 전선을 정리했다. 그러나 진짜 정리의 완성은 이제부터다. 물건이 아니라 기억을 비우는 일, 바로 서류 더미 속 과거와 마주하는 시간이다. 그 속엔 우리가 잊고 싶었지만 놓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마지막 정리, 인생의 철학이 담긴 종이의 정리로 들어간다.